오늘 12월 12일입니다. 12.12 사태 났던 37년 지났습니다. 역사상 가장 긴 쿠데타라 불리는 이 12.12 그리고 5.17, 5.18로 이어진 그 과정, 과연 지금의 정치 상황과 어떤 맥락이 맞닿아 있을지 하나씩 보겠습니다. 구장욱 차장. 네. 참 오랜 쿠데타라고 얘기하는 거 맞는 거죠? 그렇습니다. 37년 전 오늘이 이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긴 쿠데타가 일어난 날인데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마지막으로 대통령을 이렇게 하야의 길로 가게 한 날하고도 좀 겹쳐서 상당히 좀 의미 있는 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79년 12.16 시해 사건 이후의 상황부터 쭉 이어지는 건데 일단 12.16이 났고, 자, 이정훈 위원 오랜만에 나오셨는데요. 자, 12.12가 쿠데타인 이유, 가장 잘못된 건 뭐였습니까? 저는 12.12를 쿠데타로까지는 안 봅니다. 아하. 쿠데타 전 단계는 가능할지 네. 언정 쿠데타는 네. 아니라고 보는데 네. 지금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쉬울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최순실 사건으로 특검이 만들어지고 있죠. 네. 그 5.16은 분명한 쿠데타입니다. 그건 군이 무력을 가지고 정권을 찬탈해 들어간 사건인데 그런 군이 무력을 통해서 찬탈하는 권력을 찬탈하는 것 말고도 네. 법에 의해서 수사권을 꽉 장악하면요 네. 권력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게 12.12입니다. 저때 합수본부가 만들어져서 전두환 씨가 수사권을 꽉 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대통령을 시해한 사람은 물론 김재규를 체포했고 그때 네. 현장에 있었죠. 옆 건물에 있었던 정승화 씨를 체포해 들어가면서 하는 사건인데 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 서울중앙지검이 최순실 사건을 한번 수사하고 네. 이어서 박영수 특검이 다시 한번 수사를 하는데 이 수사권을 가진 조직이 점점 강해지면은요 12.12처럼 나중에 권력을 잡을 수도 있다. 저는 이런 면에서 상당히 비슷한 면이 있다고 봅니다. 자, 그 12.12의 출발점 됐던 그건 12.16 사태인데요. 기억하십니까? 전두환 계엄사령, 그러니까 보안사령관이 합수본부장을 맡았는데 저희가 육성을 좀 확인해 봤습니다. 실제 12.16 관련된 수사 발표문이 있는데 김재규 당시 중앙정보부장이 왜 저격을 했는지, 시해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직접 합니다. 전두환 당시 합수본부장의 음성입니다. 식사도 하지 않고 계속 차 실장이 오만불순하게 업무 집행에 무능성을 비난하자 묵묵히 듣고 있다가 소지하였던 권총으로 차지철 경호실장을 향하여 욕설을 퍼부으면서 일발을 발사하고 다시 일발을 대통령께 향하여 발사하고 나서 또다시 양인을 향하여 각각 2발씩 발사하였다. 자, 79년 상황 다 기억나실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초등학교 때인데 저희 동네에 또 탱크가 대학교 앞에 서 있고 있는 모습 같은 기억이 나는데 참 오래전 일 같네요. 네, 저는 저때 고3이었거든요. 네. 12.16이 터져가지고 대학 시험이 없어진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야 이거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12.12가 터졌는데 이게 저녁 때 터졌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뭐 총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뭐 전쟁이 났니 뭐니 막 그랬는데요. 지금 어쨌든 저 12.12 사건 37주년이 됐는데 네. 우리가 지금 지금 특검도 들어가고 하는데 검찰권이 너무 수사권이 강해지면은 그 연장선에서 권력을 잡을 수 있다는 걸 좀 보셔야 될 거고요. 지금 특검 문제를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다투는 것도 저는 비슷한 현상이라고 보는데 물론 저렇게 해서 뭐 똑같이 가지는 않겠죠. 어쨌든 저때 전두환 씨가 저 사건 수사 발표하는 거를 지난번 우리 중앙지검장이 발표하는 거랑 대비시켜 보면 유사점이 발견됩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박영수 특검이 발표할 때도 상당히 유사점이 발견될 거고요. 대통령 이름을 쭉 거론할 텐데 이렇게 수사권이 너무 강한 나라로 가게 되면은 이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또는 그래서 이제 수사권을 제한하기 위해서 행정부에서 대통령에 관할하도록 하는 건데 지금 대한민국이 어떻게 돼갖고 자꾸 검찰 갖고도 안 되니까 특검 만드는 시스템이 돼가는데 이거는 그렇게 좋은 시스템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왜 시해가 일어났느냐? 누구는 박정희 대통령이 차지철과 함께 뭔가 생각의 통로가 꽉 막혀 있어서 도저히 국가가 바로 설 수 없기 때문에 했다는 주장을 펴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전두환 당시 합수본부장은 상당히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시해가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역시 전두환 전 대통령 당시 계엄사 합수본부장의 음성으로 들어보겠습니다. 김재규는 평소 불신을 받아왔고 자신의 모든 보고나 건의가 차지철 경호실장에 의하여 제동을 당하였을 뿐 아니라 평소의 개인적인 감정으로 양인의 감정 대립이 격화되어 있었고 수차에 걸쳐 대통령으로부터 질책을 받았으며 요직 개편설에 따라 자신의
인책 해임을 우려한 나머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저 12.12 일어나는 게 79년도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79년도는 대학생이었고 네. 전두환 그 합수 본부장이 결국은 전역을 하고 대통령의 길로 들었을 8월 20, 그 다음에 네. 8월 22일 날 전역한 걸로 제가 네. 알고 있는데 자기 별을 저기 나오네요 지금 전역할 때 네. 자기 별을 자기가 달아서 2개를 3개를 달고 3개를 4개를 달아서 대장으로 지금 예편하는 저 1사단 지금 연병장이거든요. 네. 제가 저쪽에 사병으로 근무를 해가지고 네. 지금도 명백하게 기억을 한 바로 저 장면입니다. 저 장면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저기 오른쪽에 오자복 지금 국방부 장관이거든요. 국방장관. 네. 어떻게 국방부 장관이 사성 장군의 전역식에 네. 안내하는 선탑 역할을 하는지 네. 당시에 굉장히 사실 의문으로 생각했고 네. 그때 당시에 이 경호경비 네. 계획을 뭐라고 했냐면 지금도 기억을 하는데 대통령의 준하는 경호경비계획이라고 네. 돼서 이분이 대통령의 길로 가는구나. 그때 사병 시절이었지만 네.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결국 네. 이종훈 의원께서는 뭐 검찰권이 강해지면 저런 네. 이제 12.12와 같이 검찰이 권력을 찬탈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고요. 네. 왜냐하면 저 때는 그 지금과 같은 SNS 같은 이 통신 수단이 많이 발달되지 않았고요. 또 당시 국민 소득이 굉장히 좀 낮아가지고 이 정치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지는 않았을 때였습니다. 네. 일부 엘리트 중심으로 이 국정이 운영됐을 때였지만 지금은 이 민도가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섣불리 저렇게 권력 찬탈을 시도했다가는 뭐 촛불을 더한 이 민심의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특정한 세력과 특정인이 권력을 찬탈할 수 없는 나라다. 이 점을 좀 분명히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1980년 상황을 조금 아셔야 되는데요. 저기 12.12가 터지고 난 다음에 그해 5월이 됐을 때 서울에서 서울의 봄이라고 하는 엄청난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SNS가 없었지만 데모할 수 있을 만큼 다 했었고요. 그 다음에 5.18 광주가 터지는데 광주가 터지고 나서 그 다음에 광주에서 상당한 희생자가 나오니까 사실은 저기 최규화 대행이 본인이 끝까지 하려고 그랬습니다. 네. 하려고 그랬는데 이걸 수습이 안 되니까 본인이 안 하겠다라고 하야를 하겠다고 하니까 말렸다가 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성 계엄사령관도 본인도 못하겠다면서 물러나는 구도가 되면서 점점 힘이 커지는 전두환이 저절로 먹는 구도가 가거든요. 네. 이게 뭔가 하면은 한보의 수사권이 굉장히 강해지고 난 상태에서 어떤 정치적, 지금 촛불 사태가 만약에 무슨 어떤 시위로 가갖고 충돌이 커진다. 네. 이렇게 되면은 시국을 주도할 수 있는 게 검찰권 가진 세력이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지금 작금의 사태를 누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쿨하게 잘해야지 1980년도에도요, 충분히 민주화 세력은 있었고, 이거 다 있었습니다. 그걸 반복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상황과 맞다 보자면은 저렇게 권력을 잡았던 전두환 전 대통령 그 신군부가 80년도에 최태민 씨 관리를 조금 더 엄격하게 했다면 어떻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일단 저희가 최근에 그 인터뷰 때문에 소개해드렸던 허화평 전 의원의 얘기를 소개해드리자면 적당히 관리했다는 겁니다. 자, 새로 권력을 장악한 신군부가 최태민 씨를 어떻게 관리했는지 그 장면 허화평 전 의원의 인터뷰를 통해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최태민을 박근혜로부터 떼내야 되겠다. 그리고 다시는 안 나타나게 해야 되겠다. 이것이 이제 첫째 목표. 박 대통령 관련된 흔적이 노출이 돼서 꼬투리가 잡히면 이게 폭삭해지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해서 유신청산하자. 박 대통령 한 거 전부 다 조사하자. 이렇게 되면 김재규 수사도 이게 어려워지고 전국이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중앙정부가 보고한 걸 근거로 다 확인해서 너 나쁜 놈 맞지? 예, 알았다. 해서 어디를 데려갔나? 21사단 제일 먼 산골짜기. 지금도 그 자리에 있어요. 양구. 그 이제 뭐 대성산도 있고 아주 산골짜기. 이제 이 일이 일어나고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나 섭섭함이 많았으면 전두환 대통령의 재산을 그렇게 탈탈 털었을까? 네. 저희 말씀은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 추진 같은 경우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역대 정부가 못했던 일을 초기에서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았던 일인데 그렇죠. 그게 지금 화화평 전 의원의 얘기에 따르면 개인적인 어떤
원망, 보복 네. 이런 것이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거를 뒷받침해주는 얘기가 지금 강신옥 변호사, 당시 김재규 변호인의 그 얘기였는데 네. 유신 시절에는 사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청와대 출입했을 때 박근혜 대통령하고 오빠 하면서 그렇게 가까웠던 사이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그러던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제 자신이 그렇게 따르던 최태민을 아까 양부라고 하셨나요? 그런 쪽에 산골짜기 쫓아냈으니까. 네. 그래서 그만큼 감정이 쌓였다는 것이고 그때도 사실 그보다 더한 아예 처단하자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나마 박근혜 대통령이 전두환에게 호소를 해서 네. 그나마 저 정도에서 끝났다고 합니다. 근데 허평 씨 얘기를 많은 사람들은 그 신군부가 네. 최태민을 상당히 강력하게 단속한 것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네. 오자마자 해서 무슨 네. 뭐 21사단 산속에 보내놨다. 네. 그런데 사실은요. 네. 이게 나중에 가면 그 거꾸로 역이용됩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허화평 씨 말 속에 빠져 있지만 허화평 씨한테 물어봤을 때 사실 뭐 별로 기억이 안 난다. 그 저기 뭐랄까 그 잘못한 그 부분이 네. 그런 얘기를 한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아니 엄청나게 잘못했으면 법에 따라서 구속 수사를 하든가 또는 감옥에 보냈어야지. 네. 이게 개인적인 어떤 그 저 뭐랄까 분풀이 하듯이 저쪽 설적 21사단에 보낸 게 뭐냐. 이래서 나중에 최순실이 뭐냐면 뭐라 그러냐면요. 그쪽 가족이 네. 뭐 잘못했을 수 있으면 우리가 감옥 갔지 그런 식으로 산속에 갔다가 며칠 만에 나왔겠느냐. 이런 식으로 역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저때 저기 허화평 씨가 굉장히 잘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제가 볼 때는 방법이 틀리는 거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요. 저기 최태민 씨 사건과 관련해서 그거를 조사를 했죠. 근데 그때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이렇게 성금을 거둔 게 있습니다. 그걸 네. 가지고 취조를 박정희 대통령이 들어갔었습니다. 돈을 어떻게 했냐라고 하니까 난리가 났었죠. 친국을 할 때. 그랬더니 박근혜 영예가 돈이 여기 있다고 들고 나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김재규 중정부장이 갖고 와서 친국을 들어갔을 때 실패가 끝나는 사건이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일종의 최태민하고 박근혜 영예는 건들지 못하는 상황이 됐는데 갑자기 11일이 나서 박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이제 상황이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박근혜 영예를 어떻게 하느냐가 아마 신군부가 상당히 고민을 한 것 같은데 그때 그 청와대 금고에서 돈이 나옵니다. 돈이 네. 나오는 거를 그때 그 청와대 원래 비서로 있던 분을 통해서 영예를 갖다 드렸죠. 네. 그리고 나서 그 박 대통령 영예니까 신군부가 정권을 잡고 나서 어떻게 배려하는 문제를 고민하면서 성북동에 집을 한 채 경남 기업을 통해서 하나 거저줄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줍니다. 네. 살기는 해주고 저 박근혜 영예에 붙어 있는 최태민은 꽉 잡았는데 이걸 법적으로 처벌하게 되면은 또 영예하고 문제가 걸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법적으로 처벌하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떼어놓는다는 생각으로 절로 유배를 보냈던 거고 그리고 네. 그 당시에는 박근혜 영예가 대통령이 되기라고는 어느 누구도 생각을 안 했으니까 네. 그 정도 조치를 취했는데 이게 세상이 바뀌어서 대통령이 돼버리니까 이렇게 사태가 커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와서는 왜 그렇게 못했냐고 물으면은 좀 그런 것 같고요. 저는 하나 비교하는 게 지난 몇 년 전에 이제 그 현 정부가 탈탈탈 털었어요. 제가 보기에도 허황 씨 표현대로. 근데 지금 거꾸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그런 처지로 몰리게 될 것 네. 같은데 역사는 참 냉엄한 것 같아요. 그러면요, 지금 허평 씨 상상은 자,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 가지 맺힌 게 있어서 최순실 씨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전두환 대통령을 탈탈 털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최순실 씨가 매주 일요일날 들어서 대통령도 만나고 그랬잖아요. 전두환 대통령 비자금 이후에 이제 추징금 내지 않은 것 환수하는 과정에 최순실 씨가 그 당시에도 분명히 박 대통령을 만났을 거란 말이죠. 저 얘기 했겠죠. 그건 모르겠죠. 그만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네. 모르겠어요. 지금 최태민 가슴 속에 그 회한이 품겨 있었지 박근혜 영예에 대해서는 오공이 특별히 위해를 협박을 가한 건 저는 별로 발견 안 돼요. 그분이 겁을 먹었을 수 있는 행동은 있는데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마음에 맺힌 게 있어서 그렇죠. 대통령 그 아버지하고. 귀에다 계속 뭔가를 얘기했을 그 그럴 수 있죠. 가능성 근데 그거를 때문인 대통령이 건데. 자기가 다 한 걸로 생각해서 나는 네. 오공 때 힘들었다고 어느 인터뷰에서 하는 걸 보면서 와 둘이 이렇게 동기감흥이 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박 대통령이 펴낸 책에 보면은요. 네. 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 그 김영삼 전 대통령 때 역사 바로 세우기로 이제 법정에 쓰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일기로 이렇게 써놓은 대목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남의 눈에 뭐 아까 그 피눈물 나게 한 사람이 결국 역사의 단죄를 받았다 이런 대목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박 대통령도 이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렇게 좋은 감정을 갖고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나라박 소식 한 가지 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역시 이렇게 멈춰 있을 때 이 4강 주변에서는 새로운 지도자들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